이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인데요. 네, 어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번 구속되기 전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의 여러 논란과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여 금일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거듭 제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렇게 90도로 절을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속내는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카메라 후레쉬가 터질 때는 저렇게 사과를 했지만 실제 재판정에서 본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변호사를 통해서 한 얘기는 좀 황당한 얘기들이 있었다고. 네, 정우현 전 회장도 어제 첫 공판 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고요. 짧게 이제 여러 가지 말은 안 했고요. 변호인단이 이제 주로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이 정우현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직업은 현재 이제 무직이다 이 말만 어제 첫 공판 기일에서 짧은 소회만 밝혔고 이 현재까지 뭐 대부분 저렇게 90도로 고개를 숙였지만 어제 첫 공판 기일에서 변호인들을 통해서 얘기한 건 모른다. 이 억울하다. 남들도 다 한다. 대부분의 혐의가 지금 부인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검찰이 다소 좀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변호인 측에서 좀 반박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정우현 전 회장 같은 경우엔 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더불어서 91억 7천만 원의 이제 횡령, 64억 6천만 원의 배임 혐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앞으로 이 법정에서 좀 지리한 이 다툼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치즈 통행세 부분인데 가족, 그 동생한테 이득을 준 혐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아니다. 이득을 줄 이유가 없다, 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실제적으로 이득을 줬는데 줄 이유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영업의 기회를 줬답니다. 그 영업의 기회를 왜 동생한테만 주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통행세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 통상적으로 밖에 살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돈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괜히 없어도 되는 제2유업이라는 것을 끼워 넣어가지고 치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사에서 바로 가맹점으로 가면 7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를 껴가지고 하나 회사를 껴서 건너가니까 8만 7천 원. 그렇죠. 17,000원을 그냥 회사는 가운데서 그냥 받는 거예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거 직접 나눠놨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이름만 써놓고 서류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모른다. 남들도 다 한다?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정우현 씨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도 다 한다는 말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남들이 다 하니까 자기 해도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서 재판을 임하는 것이 저는 이 재판부나 검찰이 엄격하게 좀 더 철저하게 따져서 엄벌에 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아직도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본인도 한다. 이런 말은요. 저는 이 최소한 어느 기업의 사장 정도 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죄질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손중임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동생한테 영업의 기회를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다.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 이거 법적인 용어가 나와서 좀 왜냐하면 어려운데. 횡령이나 절도나 배임이나 뭐가 중요하냐면 불법적으로 뭔가 물건을 취득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그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지 그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그냥 기회를 주고 대가를 받은 거에 불과하지 어떤 횡령의 대가를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험칙이나 우리 일반 상식에는 굉장히 반하는 거죠. 그 대가를 받은 것 자체가 어떤 불법적인 수익의 대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특히 예를 들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특혜이고 거기에 부당한 이익이 결부되면 그것이 불법적인 부분이다라고 지금 검찰이 기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딸의 가사 도우미 월급까지 회사 돈으로 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 기여했기 때문에 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딸의 이제 가사 도우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정 전 회장 측은 이제 모른다. 자기 자신이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일괄되게 얘기를 했고 또 가족들의 이제 임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임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준 돈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뭐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법적인 부분에서 이제 정우현 회장의 전략은 우선 모르쇠 전략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본인의 책임이 없다. 나는 몰랐다. 잘 알지 밑에서 알아서 한 못했다. 일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책임 회피를 하면서 형량이나 뭐 혐의를 좀 줄이려고 예. 하는 노력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우현 전 회장 같은 경우 아들이 월급을 한 200만 원 줬다. 그러면 회사에 뭐 기여했으니까 보상 뭐 임원이라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거 연봉이 아니고 월급이 2,100만 원이었는데 네. 9,100만 원으로 월급을 7천만 원 한꺼번에 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아들이 투자 실패로 90억 원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이유가 반영이 됐고 또 딸이 가사도우미 해외여행 갈 때 에바줄 가사도우미까지 데려가는 걸 다 공금으로 줬고 이게 어떻게 기여했다고 보고 이거를 보상을 급여 형식으로 줬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잘못된 기업 경영의 관행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모 재벌집도 뭐 이혼 소송 중에 드러난 거지만 그 집에, 그러니까 사는 집, 회사가 아니고 집에 이런저런 뭐 가사도우미가 됐던 경호원이 됐던 뭐 정원 관리하는 분이 됐던 그 집에만 16명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 모 재벌 회장 관련한 재판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요. 이 재벌 회장 측에서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다 부인하는 전략을 짜왔어요. 예. 근데 이 보니까 회사 돈 횡령 내용에 보면 뭐 손자 돌잔치 한 비용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고 뭐 이런저런 항목이 있어서 예. 그거를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잠깐 휴정을 요청하더니 예. 네. 변호인하고 상행위 하더니 이제 다 자백하겠습니다. 재판이 좀 쉽게 간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말 가사도우미는 자기 주머니 돈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뭐 손녀, 손자 돌잔치 비용을 회사 경비 처리하고 이 네. 잘못된 관행이고 이것은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기업의 신뢰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억울하다면서 조금 전에 자막이 지나갔습니다만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졌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재수 없이 걸렸다 이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들도 다 하는데 본인은 재수 없이 걸린 거니까 본인이 한 것도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가사도우미를 월급을 주기 위해서 회사 직원으로 등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 집에서 가사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회사 직원으로 이름만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 딸도 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일도 안 하고 그런데 거기다 월급 주고 그리고 딸이 타고 다니는 차 그다음에 그렇죠. 사용하는 돈 이걸 다 카드다 이거 법인카드로 법인 차량으로 다 등록해서 회사에서 다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쁜 짓도 엄청나게 나쁜 짓이죠. 아니 네.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사장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 놓고도 남들이 한다. 남들이 그만큼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숨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 그렇게 열심히 제대로 해서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들도 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본인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저 모습 자체가 저는 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다 역시나 이 회장 출신이라 그런지 굉장히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렸는데요. 그중에서 이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는 특수통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그렇죠. 수원 검사장을 끝으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고 네. 뭐 변호인을 누구 선임했느냐 그걸 뭐 일일이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몇몇 변호인들이 소위 직전에 나온 전관 출신이고 그 변호인단의 뭐랄까 호화 변호인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꾸린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17명이에요, 17명. 변호인이 17명이에요. 근데 이거요, 변호인을요, 너무 많이 선임하면 보통 사람들은 더 거기서 무슨 시너지 효과가 예, 나올 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인들 간에도 약간 이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책임 회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과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 딱 책임과 중심을 잡고 변론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선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워낙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전관 변호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국정농단 사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미니홈피가 있는데요. 이 미니홈피가 지금 부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미니홈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다고요. 네, 저희 뭐 채널A가 지난 3월에 이제 보도를 한 바도 있는데 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미니홈피가 지난 2004년 총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개설이 됐는데 네. 이 개설의 주체가 이 최순실 일가로 이 취재가 됐습니다. 네. 당시 이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총선 선거 전략의 하나로 젊은 층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미니홈피를 개설해 보자. 그게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 특히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장시호 씨거든요. 네. 장시호 씨가 직접 이제 미니홈피를 꾸미기도 하고 배경음악을 선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그때부터 최씨 일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장시호 씨가 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민번호도 좀 넘겨주면서 직접적으로 이 미니홈피를 운영한 주체가 네. 이 장시호 측 최씨 일가였다라고 취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까지 넘겨줬을 정도면 얼마나 이 최씨 일가와 가까웠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 미니홈피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미니홈피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정치인 중에 1등이었다고요.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가장 인기가 많았고요. 저게 이제 요즘은 거의 안 하는 거죠. 네. 요즘 다른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게 생기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1위였고 그다음 2위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차이가 뭐 5배도 네, 넘게 5배 이상이 나요. 예. 그리고 3위는 고건, 김근태, 정동영 이런 순이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는 한나라당 대표였잖아요. 인기 예. 높았죠. 그때는 뭐 거의 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도 좋아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탄핵되기 전이니까 한나라당 대표 시절만 해도 참신한 모습도 보여줬고 본인이 그 새롭게 등장해서 정치를 하는 모습들 속에 신선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것이 삼성의 자회사인데 삼성이 이 싸이월드를 다시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 형태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새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 지금의 사람들의 어떤 취향에 맞도록 아마 바꿀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호 씨가 주민등록 가지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장시호 씨가 아시는 것처럼 최순실과 등을 지고 있어서 그게 가능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대문 사진만 덩그러니 걸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게 과연 다시 투데이 69명이 방문했다고 하고 그게 네. 다시 부활해서 옛날처럼 뭐 운영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부활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장시호 씨는 이미 이제 석방이 됐고 또 그때 정유라 씨 또 나와서 그때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들어갔던 것처럼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혹시 정유라 씨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간무소식이네요. 이거 어디 갔는지. 일단은 모르겠네요. 정유라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증인 신청을 통해서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채택을 추후해서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증언이 그렇게 유무죄를 가리는데 핵심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재판 기일이 촉박한데 생략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재판에서 중요한 것이 확인이 됐던 건 동제영재센터 있지 네, 않습니까? 동대영재센터. 원래는 최순실 씨가 이거 내 거 아니고 장시호가 운영하고 장악하는 거다 내 거 아니다고 했는데 영재센터 전 직원이 나서 이거는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증언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뭐 네.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뭐 K 미르 스포츠재단뿐만 아니라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까지 최순실 씨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은 여러 증언과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발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어제 여의도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면서 셔츠까지 그러니까 티셔츠까지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시위를 했습니다. 뭐 지지하는 것은 물론 뭐 본인들의 자유긴 한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놀란 시민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위대에 조원진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편파 방송 때문에 거짓 조작 때문에 대통령이 엮여서 감옥 갔는데 그거 막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 장단이 얘기할 때 알아본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뭐랬어요? 장단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 너는 인마 방자다 그랬잖아. 방자. 홍반장이라 그랬어요. 반장에서
다음에 동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장에서 도로 떨어져가 방자가 됐단 말이야. 네, 조원진 의원이 홍 대표에 대해 굉장히 격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 향단이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파들은 우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놔니까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의논하고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만 향단이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당해도 싸다. 네, 탄핵당해서 싸다. 두 사람이 좀 이게 싸우는 모습은 별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저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법원을 좀 압박해 보려는 시도라고 보는데 저런 모습이 저는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어제는 티셔츠도 맞춰 입고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원진 의원도 친박에 기대서 저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본인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뭐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뒤에 업고 그 남아있는 친박 계열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을 일단 접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저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 논란을 삼고 저걸 또 틈타서 본인의 정치적 어떤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국민들 볼 때는 상당히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편파 방송 자꾸 얘기하는데 뭐가 편파 방송입니까 지금? 아니 방송이 뭘 편파적으로 했다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자꾸 방송을 걸고 넘어지는지 공정하게 방송하고 있고 탄핵 정부에서도 방송 잘하고 있는데 그걸 편파 방송이라고 방송의 책임인 것처럼 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뭐 식약처장 하는 분도 언론 탓하던가. 네. 유행인가 봐요. 이게 언론이 본인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면 당연한 것 같고 본인에게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언론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저희 절대 그렇지 않고 언론들도 전부 다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하고 균형 잡히게 보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잠깐 짧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가 본데 판사가 되게 화가 났다면서요? 왜냐하면 자꾸 전화 오는 데가 많은 겁니다. 전화를 해서 뭐 공정하게 해달라, 정치적인 고려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나 본데 정말 이례적으로 재판기일에서 그런 전화 더 이상 오지 말게 해달라고 질책을 하신 거죠. 사실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청렴한 판사들은요, 외부에서 전화가 걸리면 굉장히 불쾌하답니다. 왜냐하면 내 사건에 개입하는 것 같고 내가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뭔가 부당한 시도를 한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판사가 그냥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저기서 뭔가 전화 오면 그 내용과 상관없이 특정인에게 조금 잘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으로 읽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이제 지적을 어제 했다고 보입니다. 네. 본인의 인턴 사원을 한 공기업에 취업하도록 이제 압력을 가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도 이제 재판에서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부인하는 건 좋은데 어딘가에서 누군가에서 전화가 걸려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한두 통이 아니니까 재판정에서 판사가 저렇게 얘기했을 텐데 재판 결과는 지켜보면 되고 본인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재판정에서 호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